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는 균형 발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이나 소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하다. 부산에서 전혀 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한 달여 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사포커스인은 개편과 함께 뉴스톡톡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과 인구 소멸 등 중대 과제를 안고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현안 얘기 나눕니다. 제가 직접 세종시로 갔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위원장님 지난달이죠. 지방시대 설치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렇죠. 네. 명실상부하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이제 지방시대를 펼쳐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이제 중앙의 논리가 아니라 지방의 논리로 지방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은 쉬워질 것입니다. 지방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된다. 정말 기대가 큰데요. 예. 그런데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높고 기대가 높은데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진전되는 게 없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전혀 우려할 게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부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이전이 절차적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날 제1차적인 법적 절차인 이전 대상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관보에 고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이제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전 계획에는 얼마나 직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부산을 이전해가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은 우리가 심의 결정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도 공약한 과제고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전혀 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에 본부를 서울에 둔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고쳐야 되고 어쩌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본부를 서울에 둔다 혹은 본부를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옛날식 법조항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를 어디에 두겠다, 본부를 어디에 두겠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농협 뭐 이런 각종 은행들이 그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별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또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인데 산업은행이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려고 하면 부산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는 이전 자체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산업은행 영업 수익도 더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공적인 부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를 비롯해서 또 부산 시민들도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재반 편의를 봐드려야 될 것이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는 거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 공공기관에 일하는 분들도 자녀 교육도 있고 자기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부산에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또 우리 위원회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원래는 이것을 올해 중에 착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런 준비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기본 원칙을 정하고 나면은 이것은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은 원래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시로 세종에, 네. 지난 4월에 이전을 해왔는데 네, 네.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막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작년 11월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신도시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듣기에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부산은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뭐 기성시가지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 또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혁신도시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성시가지로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좀 우려가 이제 전국적인 우려일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서 수도권 의원들이 그렇게 마뜩찮게 생각하고 반대가 많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글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때로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잖아요. 네. 또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삶의 터전이 서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자녀 교육 자녀 문제도 교육도 있고 있고요. 경제적 문제도 얽혀 맞습니다. 있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우리나라의 혈연 사회고 또 공동체 오랫동안 한 지역에 살아왔다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맞습니다. 문제죠.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 살아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직원들을 받아들이는 시가 정말 각별한 관심들이 필요하다. 부산의 인구 문제가 감소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을 이런 표현하기 참 뭐하지만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12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33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이나 소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하다.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균형 발전의 접근 방법도 이제는 달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인구를 순증을 시키고 이 지역 인구를 자꾸 늘린다는 정책보다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연담을 통하든지 하는 이런 통합 인구 모형으로 가고 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 인구보다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인구를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일본 같은 데는 수도권 일국 집중이 심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은 32%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수도권 오사카 집중으로. 중심의 칸사이 지방. 그럼요. 오사카 중심 1,000만 네, 이상의 네, 경제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경제권이 형성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참 부울경의 850만이라는 것은 네. 참 좋은 자원인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직화가 되어서 서울 경제권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빨리 만들어지고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이거는 부울경 시민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있었고요. 현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초강력으로 경제동맹 또 행정을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부산에서 그런 선택을 했죠. 네. 행정 부울경 통합, 메가시티. 네. 뭐 초광역 경제, 초광역 경제권이나 메가시티 같은 개념이에요. 네.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 지향하는 것이 행정 통합일 겁니다. 그 효율적인데. 근데 행정 통합이 정말 지난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우선 경제 통합체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지금 사례를 보면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 지역의 이기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더 큰 지역의 개념으로 좀 봐주는 지역방 정치권의 선택, 지방 시민들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좀 강력한 우군이 되셔가지고
이게 꼭 우리는 되도록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그것을 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할 것이고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드리죠. 그러나 주체는 네, 부울경이 부울경이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해결한다.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효과적일까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더 절실한 문제는 양질의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의미가 더 클 것이고요. 또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돼 있던 것을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등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이지. 공공기관 열 몇 개나 뭐 얼마씩 몇 개씩 간다고 해서 네,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네. 사실은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네, 청년들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공교육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사교육보다 들지 않고 또 그렇게 공교육을 경쟁력 있고 공교육의 기초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은 그 좋은 대학들이 오히려 서울 학생들이 더 입학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방 학생들이 그 자리를 메꿔 준다면은 꼭 서울의 수도권의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이런 네. 특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원래 의학 계열 같은 거는 지방에 출신 고등학생들이 40% 이상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서 그 지방의 독특한 공교육을 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성장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겠다. 세 단계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의 전형적인 3단계 전략입니다. 분권형의 국가를 만들면 지방정부가 커질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부는 작고 민첩한 정부로 바꾸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업무는 지방으로 넘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관서 같은 것들도 지방 시도로 편입이 되면은 네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마 지방 공무원들이 약 한 1.5배 정도 안 늘어나겠느냐. 네, 네. 또 공공기관에 가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에서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공공은 한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국세 혜택을 줘서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그 지역 경제가 진흥되도록 하면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보육과 돌봄을 서울보다 더 우수하게 해주고 공교육이 지방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면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애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네. 하고 그 지방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고 이것이 네, 3단계가 선순환이 예. 돼야 된다는데. 대한민국의 표심이 아니라 수도권의 표심만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부산 엑스포는 정말 부산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양극 체제를 형성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이벤트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부산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이거든요. 균형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의미가 갖죠. 부산 엑스포는 정말 부산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양극 체제를 형성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네. 이벤트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산 시민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고 정부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위상도 더 탄탄하게 가져다. 네, 네. 또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권, 부울경 경제권이 네. 저는 엑스포를 개최해서 예상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253석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이 131석으로 47.8%고요. 이런 그 불균형이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험해 왔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행정안전위원회도 야당이 많아요. 네. 근데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요. 네. 근데 법사위에 가서 보류가 됐어요.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법사위에 보니까
우리 비수도권 의원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어요. 네. 아마 그분들은 지방신문을 볼까? 아, 안 보시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인식을 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대표성, 공동체 규범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기구에는 인구 중심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은 네. 면적 중심의 대표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하원은 인구 중심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네. 상원은 모든 주가 공이 면적이 넓든 인구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주당 2명입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완적 맞습니다. 관계를 가져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나라 체제를 못 갖췄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항상 강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표심이 아니라 수도권의 표심만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예. 되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바라보신 부산과 위원장님으로서 바라보신 부산, 뭐 어떤 차이 혹은 어떤 소외가 있으신지요? 부산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외지인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데도 부산이 왜 1000만 도시를 못 만드느냐. 오사카의 역할을 왜 못할까. 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문제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보다가 부산시와 대학 간의 연대 여건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전국에서 지방정부가 대학의 취업 문제를 지원해 준 것은 2006년부터인가 그래도요. 네.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2000년대에 제가 영남대학 총장을 할 때도 지방정부는 대학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네. 그때 벌써 부산에서는 대학생 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도 있지만은 부산의 교육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뭐 교육에 대하여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제 지방 대학의 결국 문제인데요. 이번에 지금 그로컬 대학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생각을 해볼 수 없을까. 네. 대부분 이제 불균형 얘기하면 서울대학을 자꾸 이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서울대학이 이전 또 어렵다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서울대학도 어느 가면 어느 한 지역에 이전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에 이전이 되면은 또 다른 지역과 관계는 지금 서울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향 평준화를 보다가는 부산대학이 서울대학 될 수 있는 또 다른 서울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체제를 못 만드느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은 경북대하고 부산대학이 학술적인 학생 간의 학문적인 교류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죠. 네. 뭐 동창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 학령인구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니까요. 부산대학인들은 언제 이 정원을 확보를 하겠어요. 근데 사람을 학생들을 정원을 채운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수가 줄어드니까 네. 거점 국립대학에 상응하는 우수 학생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죠. 네.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했는데 욕심 좀 생겼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요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부산 엑스포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한판 승부인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하고 똘똘 뭉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최대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크게 응원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화이팅! 네. 위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을 흔든 또래 살인 사건을 첫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회송 과정이 너무 대담하고 잔인한데 살인 동기는 불투명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했습니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로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이렇게 훼손하고 유기한 게 너무 좀 잔인해 보였는데요. 신상 공개가 됐죠. 네, 이제 경찰에서 네. 범죄 행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만장일치로 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결과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신분 공개하고 인권 문제하고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야지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방송에 송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라이브하게 실시간으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 원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 문제로 해서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지속해서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동기 없는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네.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모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과외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삶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익명의 상대를 만났다가 피해를 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검수해서 문제가 있는 어플들을 한번 체크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익명의 상대를 만날 때는 은폐된 공간이 아니고 공개된 곳에서 만나야 되는 이런 습성을 한번 좀 각인해 주시면 좀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 살해 동기를 이제 조사를 굉장히 진지하게 엄격하게 깊숙이 하겠죠. 하는데 결국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정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여러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꼭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처럼 방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 부분에서 최대한 검열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정유정 사건과 비슷한 것이 인천에서의 영아 유괴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컨텐츠에 노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나는 자유
자연인이다를 보시면 네. 그분들도 은둔형 외톨이의 일종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뭐 범죄자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좋은 단서를 찾은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계속 방치되면 개 중에 한두 명쯤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음을 네네.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소외받지 않고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좀 파괴되는 면도 있고 학교도 교사들이 선생님 도대체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어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인성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4시간 365일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지속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보면서 고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AI도 지금 발달을 한 상태고 빅데이터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위험한 컨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을 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으로 가고 뭐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회에서도 조금 더 제도권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배경이 되는 그런 요인보다 오히려 굉장히 자극적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유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강호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선천적으로 인격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조 우리 개선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단호한 조치가 필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심하게 다뤄야지 사이코패스 범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교화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면 당연히 좀 더 사법부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본질적인 면을 이렇게 좀 잘 잡아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요. 한 10만 원 해도 많이 못 사는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 똑같은 돈으로 많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요금이 좀 적정한가, 그다음에 과다 계산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뺄 거 좀 빼서 이 정도 금액은 그래도 운송원가상 맞지 않냐 해갖고 나온 금액이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사교육비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오르면서 계절은 바뀌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교육비, 장바구니 물가, 택시비까지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하반기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민 체감도가 굉장히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높거든요. 택시비 같은 경우도 6월 1일자로 1,000원이 올라서 4,8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사실 좀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어 왔다는 부분과 고유가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다 보니 업계에서의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저희가 전기, 가스 요금이 다 같이 오르는 부분과 외식 물가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저희가 물가를 계산할 때
가장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식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량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라면이 11.7%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밀면, 짜장면, 국밥처럼 서민들이 즐겨 먹는 단품 음식이 10,000원까지도 치솟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체감하시는 소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거 면 종류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댁에서 이제 드시는 거 얘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전에는 그래도 외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배달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달 잘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배달료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업계별로는 마케팅을 통해서 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이 고공행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상승이나 환율이나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그러니까는 원료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서비스의 업계에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덩달아 유가도 올랐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미국의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조절이 있었고 종부세나 뭐 주택세 자체가 조금 감면이 되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영업용 도시가스가 오른 것이고요.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도 3.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자꾸 서민들의 지갑은 바닥이 나고 있는 잔고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나 이렇게 우리 서민 경제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계속 주는 상황이고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급은 오르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죠. 네.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공기관들, 성과급 잔치하는 공기관들 그리고 월급을 인상시키는 공기관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시민들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도 정말 시민들이 힘든 이 시점에 공기관에서 많은 성과금이나 또 많은 급여 인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인데요. 네. 2022년 대비 5%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좀 더 올린 이제 12,000원 정도 24.7%를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에서도 계속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난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근로자 측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근로자 측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 연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님과 함께 공동 주최를 해서 대여 투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도 특정 정당의 유력 인사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고 최저임금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근로자들과 정부가 좋은 논의를 해서 정말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재를 하면서 그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되는데 정치가 끼어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집단이나 손해를 보는 집단이 늘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 정책이죠. 지금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임금 차등 적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지금 논란이 과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가가 올라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1인 자영업자를 택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근로자 의욕 고취나 네네. 또 이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공요금을 잡지 않고 모든 인상을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네.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또 부산보다 더 도심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근로자들이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이 조금 더 나은 임금을 받는다면 수도권 1급 체제나 또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현재 저희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종별 차등 적용제.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업종별로 근무의 강도, 또 뭐 지속 시간, 그리고 뭐 힘듦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는 이 발상이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융통성 있게 변해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차등 최저임금제가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산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뉴스 보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후진을 하던 차량 한 대가 70대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다급히 도착하는 모습도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0시 반쯤.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한 구조대는 긴급 수술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우선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대형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환자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이어 요청한 대학병원 두 곳도 마찬가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환자실을 일단 다 꽉 찼는데도 그 중환 응급 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2명을 더 받아서 그 2명 환자가 대기 중이었었어요. 이후 구조대는 수원과 안산, 충남 천안까지 대형 병원 8곳에 추가로 수용을 요청했지만 끝내 병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이송을 요청한 11개 병원 중 10곳은 병상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구조대가 수용 가능 통보를 받은 건 사고가 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 사고 지점에서 100km가량 떨어진 경기 북부 의정부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의정부로 가는 길에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한 2시 46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응급수술만 받았더라도 소생했을 한 생명이 길바닥에서 시간만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119에 너무 급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119 차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타고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응급실마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병상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이 너무나 우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응급 질환이 생겨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것도 편한 전공 분야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응급의학과는 사실은 개원도 할 수 없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임금의 고강도 이제 업무를 소화해내야 되는 이제 분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을 정할 때 응급의학과를 정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응급의학과를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번에 나온 사건은 경기도지만은 사실은 가끔씩 이런 소식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부산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을까요? 사실은 병원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응급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응급실로 가야 할 문제인지,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빠르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통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없기 네네. 때문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에서 비응급 환자가 7,000명이 네. 넘는다라고 합니다. 전체의 13%를 차지를 하는데 전국이 10%라고 한다면 좀 더 높은 비율을 네네,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응급과 비응급에 대한 이원화도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응급실 확인 요청이 46%가량이 증가했고 응급실을 찾게 되는 시간도 7분이나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네. 부산의 의료 체계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낮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실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지금 기억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증과 경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리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좀 병원들이 야간 진료 병원들을 좀 더 많이 열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의료 전문가들이 아주 개체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정원 확대, 네네.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의료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원도심은 대학병원들이 많아서 응급실을 자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장, 금정,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병원급 응급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요할 때는 아주 멀리 이동을 해야 돼서 더 불안하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그리고 서부산 의료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1399 시스템이 좀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병원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응급 환자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병원들과 빠르게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1399라는 응급의료 정보 서비스에서 그렇죠. 이루어졌었는데, 이 센터가 2012년인가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이제 119와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우려했던 지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이 먼저 좀 중앙에 다시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병상에 대한 정보를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과 병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주 좋은 대책을 좀 내어놨습니다. 이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서 이제 응급실로 받는 이런 제도를 지금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직행을 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권역센터로 이렇게 이송을 해서 권역센터, 투트랙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가 권역응급센터가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소화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버티기 진료, 그리고 쳐내기 의료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전반적인 스크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스크린 단계에서 앞으로 응급진료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청사진을 또 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IT나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 환자를 싣고 가면서 뭐 폰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기기를 통해서 그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번에 충북에서도 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를 내놓았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네네.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게 첨단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태블릿을 통해서 한다. 네. 그러니까 전화에 대한 기능이 태블릿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네네. 결국은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네. 것이라서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1399 서비스와 같은 부분을 실천을 하려면 결국은 각 병원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요즘 어떤 그 대형 건물 안에 이렇게 주차를 하러 들어가면 입구에 몇 대를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병원을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스마트폰도 말씀해 주시고 최첨단 시대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거는 병원까지 가는 방법론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일어난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병상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급실까지 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상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내는 것, 그것이 제1과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전시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도 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상적인 병실에 그 병상이 있는데 위급한 경우를 위하여서 플러스에서 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경증 중증에 대한 이원화에서도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원화 제도도 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시스템도 일단 확충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복도에 이렇게 깔거나 병상을 간이로 넣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환자만 받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응급 환자의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응급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병상이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생기면 의사도 네네.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좀 고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까지 밝힌 겁니다.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굴 위해서 이를 교화하겠다고 법의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지만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반대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인식 탓에 일반 환자가 크게 줄어들어 일반 병상의 70%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수익은 지난 2019년 677억 원에서 지난해 462억 원으로 215억 원이나 줄었고 엔데믹 전환으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도 중단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10년 이상 쪽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인권센터가 쪽방 거주민 200명을 조사한 결과 15년에서 30년 동안 쪽방 생활을 했다는 응답자가 26.5%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쪽방 생활을 했다는 응답자도 13.5%였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오는 20일 국제박람회기구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후보도시 자격 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오데사가 후보도시에서 탈락하게 되면 11월로 예정된 최종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세 도시가 최종 3파전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 MBC가 범일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과 함께 시사 포커스인도 더 알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to keep an open mind,